자, 오늘 교과서 246쪽이죠. 6.25 전쟁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중단원이 이제 하나 넘어갔어요. 6.25 전쟁과 그 영향이라고 하는 단원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그림에 있는데 동상이죠. 그 전쟁기념관에 있는 형제상이라고 하는 동상인데요. 교과서에도 있어요. 248쪽에 보면 있는데 두 형제가 이렇게 딱 봐도 군인처럼 보이는 형제들인데, 그지? 다 철모 쓰고 군인처럼 보이는 두 형제가 부둥켜 얼싸안고 있는 장면이, 싸우는 장면 아니에요. 부둥켜 얼싸안고 있는 장면인데, 이 내용이 이제 뭔가를 이렇게 봤더니 형은 남한에서 국군이고 동생은 북한에서 군인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서로의 존재를 모른 채 전쟁을 하다가 막 총을 서로 막 쏘고 난리 나다가 나중에 이제 그 형이 포로를 잡아서 얼굴을 확인해 보니 내 친동생이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거기서 죽일 수도 있었던 상황이잖아. 서로 죽고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서로 얼굴도 모른 채 그렇게 싸워서. 그리고 그 서로 얼굴을 막 보고 와, 우리 친동생이구나, 형이구나 또 알고 저렇게 감격에 겨워서 서로 부둥켜 안고 이렇게 했던 장면, 실제 사건을 저렇게 지금 표현을 해놓은 건데, 이 6.25 전쟁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즉 뭐냐면 6.25 전쟁은 형제끼리 싸운 거예요. 같은 민족끼리 싸운 거지. 이거를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국내에 같은 민족으로 이루어진 어쩌다 갈라져 버린 두 나라가 마치 내전처럼, 그 한 나라에서 싸우는 걸, 내부에서 싸우는 걸 내전이라고 해. 내전처럼 싸우다가 이것이 국제전쟁으로 확산되어 버린 그런 전쟁의 비극이 고스란히 우리 민족에게 와버린, 그래서 뭐 이산가족 문제라든가 뭐 전쟁 고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나타난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6.25 전쟁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6.25 전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우리 남과 북이 서로 이념과 체제가 달라서 그래서 이게 일어난 전쟁이 아니라 복합적인 국제적인 그런 또 정치 공학도 들어가 있고, 또 그 안에서 생겨난 여러 가지 결과가 비단 우리 민족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라는 것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영향으로 일어났던 많은 비극적인 일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알고 기억하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통일이 되었을 때 통일을 꼭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논의를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6.25라고 하는 이 전쟁을 계기로 해서 남과 북이 아예 갈라져 사는 것이 그냥 당연한 일이 되어버리고 딱 그게 굳어져 버린 하나의 사건이 되었기 때문에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46쪽부터 오늘 이야기를 할 텐데요. 학습 목표는 짧게 두 가지입니다. 6.25 전쟁의 배경과 전개 과정, 그리고 그 영향은 무엇인가, 그리고 평화와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다. 두 가지 학습 목표예요. 그다음에 전쟁이 일어난 배경을 한번 볼게요. 전쟁 배경. 일단 군사적으로 크게 긴장 상태에 있었어요. 38도선, 이때는 휴전선이 아니죠. 그냥 북이 38도선을 쫙 그냥 한 선으로 일직선을 쫙 그어놓은 그런 경계에서 그 주변에서 좀 이렇게 잦은 군사적인 충돌이 일어났었어요. 특히나 또 남한 내에 있는 이 좌익 세력들이 이런 뭐 산속 지리산이나 이런 좀 산세가 좀 험한 곳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이 남한 정부의 행사를 좀 많이 방해하는 일종의 게릴라 형태의 부대 운용을 했었어요. 그거를 이제 빨치산이라고 표현을 해요. 빨치산, 이 좌익 세력들을 빨치산이라고 하는데, 이 빨치산이라는 말은 사실은 프랑스어예요. 파르티산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프랑스 말로 뭐 동지, 뭐 같은 뜻을 가지고 일을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한편으로는 뭐 유격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 그래서 유격대를
이제 스페인어로 얘기했을 때 게릴라라고 얘기를 해요. 게릴라란 말은 좀 들어봤지. 그래서 그 게릴라전, 그러니까 군대하고 군대가 정규 전면으로 딱 붙어가지고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지형과 익숙한 지형과 지물을 활용해가지고 그냥 치고 빠져서 작게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그 전투의 형태를 게릴라라고 하는데, 이 게릴라 형태로 이렇게 빨치산들이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지리산 속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지리산에 들어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지리산이 남한에서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 제외하고 가장 높아요. 산이 1915m. 그리고 넓어요. 지리산이 넓어. 그래서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를 아우르고 있죠. 지리산이 그 경계예요. 완전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 넓은 지리산 속을 다 뒤져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빨치산들이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숨어서 이렇게 활동을 했었던 거죠. 지금 보시는 저 영화 포스터는 90년대에 만들어진 남부군이라고 하는 영화의 포스터예요. 이 남부군들이 이 지리산에서 활동했던 빨치산들이에요. 그래서 그 빨치산들의 그 생활 모습을 담아낸 실제 빨치산의 이제 증언을 듣고 만든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원작으로 해서 제작된 영화가 남부군이라는 영화예요. 그래서 이 영화에 정말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나와요. 지금 저 포스터에 있는 안성기 씨랑 저 뒤에 있는 저 최민수 배우랑, 그리고 또 누구야, 최진실, 이혜영이라는 배우도 그 당시 유명했던 배우도 나오고, 아역으로 임창정도 거기서 아역으로 나와요. 그래서 어린 소년병 역할로 해가지고 나오게 되고, 아무튼 이렇게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나온 영화인데, 그 빨치산들의 생활 모습을 담고 있죠. 그 전에는 이런 영화를 만들 수가 없었죠. 왜냐면 군사정권 시절에 공산당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감이 너무 심했죠. 그래서 반공이 국시였었던 시절이었는데, 90년대 들어서 여기서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니까 이제 이런 영화도 만들어졌었어요. 그래서 이런 빨치산들이 계속해서 활동을 했어. 그래서 6.25 전쟁 이전에도 빨치산들이 활동을 했고, 6.25 전쟁 이후에도 활동을 좀 했어요. 그래서 6.25 전쟁 이후에는 이렇게 빨치산들을 토벌하는 토벌대가 조직돼가지고 막 지리산 일대를 다 토벌하고 다니기도 했었습니다. 이 군사적인 긴장 상태가 유지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 이제 전쟁 준비를 착착 하고 있었다는 거지. 소련이 이제 군사적인 지원을 해주기로 했어. 뭐 전차나 비행기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해주기로 했고, 또 이 중국에서 국민당과 공산당이 내전을 벌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내전에 이 조선의용군이 참전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들이 나중에 내전이 끝나고 나서 북한군으로 편입이 됐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쟁에 대한 경험치가 굉장히 풍부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군사력이 좀 강화되어 있고, 그래서 김일성이 이제 소련의 스탈린을 찾아가서 남침을 하겠다, 남한과 전쟁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스탈린이 승인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소련이 남침을 이제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이제 미국이 참전하게 되면 소련이 아니라 중국이 참전한다, 중국이 지원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은 그런 얘기해. 6.25 전쟁이 남침이냐 북침이냐 막 그런 얘기 합니다. 여러분, 남침 북침 구분할 수 있어요? 6.25 전쟁은 남침이에요. 남침이라고 하니까 남쪽이 침략했나? 그러니까 남한이 침략했다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데, 남쪽으로 침략했다예요. 그러니까 남침이라는 얘기는 남쪽으로 침략해 갔다. 그러니까 출발점이 어디겠어? 북쪽이겠지. 그러니까 북쪽에서 남쪽으로 침략해 간 거지. 만약에 우리가 북쪽으로 올라갔으면 뭐라고 해야 돼? 북침이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착각을 많이 해요. 남침이라고 하니까 남한이 전쟁을 일으켰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말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실제로는 남침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상황에 남한이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군사력도 많이 부족했고, 일단 자원 양 자체가 다르잖아, 북한하고 남한이.
자원과 공장의 그 뭐랄까 산업 구조의 차이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남한에는 전차도 한 대가 없었다고. 근데 무슨 전쟁을 일으켜?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일단 어쨌든 북한이 이게 소련의 승인을 얻어서 남침을 해옵니다. 그럼 그 당시 이제 남한은 뭐 하고 있었냐? 남한의 상황은 이랬어요. 당시에는 이제 조선 경비대라고 하는 이제 부대가 있었는데 그 부대를 기반으로 해서 국군이 창설이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 군대가 국군이 창설이 되고 그랬는데 이제 미국이 이제 태평양 지역 방위선이라고 해서 미국이 태평양을 지켜야 할 범위를 선으로 이렇게 그었는데 당시 이제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애치슨이 선언을 하는 거야. 우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이렇게 서로 지키겠다라고 선언을 하는데 저 선이 저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저 지도에 있는 것처럼 선이 애치슨 라인이라고 하는 선이 만들어지는데 보시면 지금 어디하고 어디가 제외되냐면 타이완과 대한민국이 제외됐어요. 타이완은 대만이죠. 대만하고 한국이 제외되고 필리핀에서 일본까지만 이렇게 지킨다. 이렇게 뭐 라인을 싹 그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김일성이 이걸 보고 그러면 남한 지역을 공격을 해도 미국이 개입하지 않겠구나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애치슨 라인을 저렇게 그리면 남한은 지금 미국이 안 지켜준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신에 이제 미국과 한국 간에 상호 방위 원조 협정을 체결을 해요. 서로 간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돕는다라고 하는 방위 원조 협정을 체결을 해서 이게 애치슨 라인을 보완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한국이 요청한 거예요. 애치슨 라인을 빼니까 한국에서 그러면 이거라도 해주라 해서 요청해서 협정을 체결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북한이 이제 기습하게 되는 거예요. 선전포고 이런 것도 없어. 그냥 기습을 하게 됩니다. 1950년 6월 25일에 새벽 4시. 여러분 새벽 4시면 어떤 상황이에요? 모두가 다 자고 있는 시간. 그치? 니들도 그러잖아. 니들도 집에서 아무리 휴대폰으로 게임하고 SNS 하고 있어도 새벽 4시면 잠에 들죠. 그지? 모두가 다 잠에 들어 조용한 시간. 심지어 그날 일요일이야. 그날 일요일이었어. 6월 25일 일요일. 일요일이다 보니까 군인들도 외출이나 휴가를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부대 안에 병력이 절반 정도밖에 없었대. 그러니까 얼마나 북한 애들이 주도 면밀하게 준비를 많이 해서 이 시간대 되면 한국군 애들이 방심해 있고 별로 없겠구나 라는 걸 딱 알고 그냥 쳐들어왔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죠. 일요일날 새벽 4시에 쳐들어와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침략을 해오니까 탱크를 몰고 막 침략을 해오니까 속수무책이지. 이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만에 서울이 함락이 됩니다. 아무리 휴전 38선하고 서울과 가까워도 아무리 그래도 그게 3일 만에 이게 가능하냐.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됐고 결국에는 이게 계속 밀려서 낙동강 유역까지 이 방어선이 구축이 돼요. 그래서 대구, 포항 이쪽으로 이제 라인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지도상에 보면은 이렇게 엉덩이 부분만 남는 거야. 나머지는 다 먹히고. 결국에는 유엔이 이제 개입을 하게 됩니다. 이러다가 이제 남한이 이제 없어지게 생겼어. 북한에 의해서 공산화되게 생긴 거죠. 그래서 유엔에서 안전보장이사회를 결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16개국으로 구성된 유엔군이 참전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16개국은 군대를 보내준, 병력을 보내준 나라가 16개국이고, 뭐 이게 군수물자라든가 이런 의료팀이라든가 이런 거 지원해준 나라를 따지면 좀 더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 이승만이 워낙 남한의 국군의 숫자도 적고 이런 전쟁 경험도 좀 적다 보니까 이 국군의 작전 지휘권을 유엔군 사령관에게 인계해주게 돼요. 이것이 좀 나중에 우리 전쟁 끝나고 정전 협정을 맺을 때 좀 우리에게 좀 불리한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작전 지휘권을 유엔군 사령관에게 넘기게 되면서 이제 북군은 이제 유엔군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옆에 있는 사진은 한강 철교가 파괴된 모습인데 당시에는 한강에 다리가 하나밖에 없었대요. 지금은 뭐 한강에 다리가 많지, 뭐 마포대교, 반포대교, 뭐 되게 많은데 동작대교 같은 이런 대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많이. 근데 그때는 이 한강 철교 하나밖에 없었대요. 근데 이 철교를 파괴를 시킨 거야. 왜 그랬겠어? 저 누가 파괴시켰을까? 북한이? 북한 애들은 넘어와야 될 거 아니야, 한강 넘어서. 근데 다리를 폭파시키면 지들이 못 넘어오지. 국군이 파괴시킨 거예요, 우리가. 왜냐면 북한군 못 넘어오게 하려고. 근데 문제는 북한군만 못 넘어와? 서울 시민들도 못 내려오는 거야. 피난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또 저 위 다리 위에 피난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와중에 저걸 폭발을 시켰어. 지금도 두고두고 욕먹는 거죠, 그게. 이승만이 욕먹는 게 그거예요. 결국에는 낙동강까지 계속해서 밀려나게 돼요. 그래서 유엔군 최후 방어선이 부산하고 대구 이쪽 부분이었어. 그러니까 유엔군이 도와주러 왔는데 갈 데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작전을 짜는 거지. 어떤 식으로 그러면 이거를 이겨내야 될까? 수복을 서울로 어떻게 되찾아야 될까? 그래서 결국 생각해낸 작전이 이제 인천 상륙작전 같은 거. 그러니까 딱 인천으로 바로 상륙을 해서 북한군의 허리를 끊자. 이런 작전이었겠죠. 당시 이제 전쟁에 참여했던 16개 국가들이에요. 저기 뭐 미국, 영국, 호주, 에티오피아, 네덜란드, 캐나다 같은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16개 나라가 참전을 했죠. 이런 나라들은 사실은 우리가 고마워해야 됩니다. 자기들도 어려운데 우리가 전쟁에 휩싸이게 되니까 도와주겠다고 유엔군으로서 군대를 보내서 우리를 도와줬죠. 그래서 이 유엔군들을 이제 추모하고 이제 감사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만든 곳이 부산의 유엔 기념공원이에요. 유엔 기념공원. 거기 가면 전사자들의 무덤도 있고요. 저렇게 추모관도 만들어져 있고 공원이 굉장히 크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부산에 방문할 일이 생기시거든 한 번쯤 방문해 보셔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유엔군이 이제 왔으니까 반격을 해야겠지? 쳐들어가요. 국궁을 유엔군들은 이렇게 낙동강에 방어선을 구축을 했다가 이제 메가더 장군이 했던 유명한 작전이죠.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인천까지 이제 진출을 하게 되고 인천에서 이제 서울까지 가까우니까 바로 서울을 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군은 이제 군대가 이제 끊겼죠. 허리에서 끊긴 거예요. 그래서 북한군 남한 쪽에 있는 북한군들은 이제 고립됐고 이제 그걸 이제 힘을 입어서 유엔군과 북군이 같이 이제 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압록강 유역까지 계속 올라가요. 압록강 유역까지. 그러면 지도 보시면은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는 점선까지. 그 교과서도 있어요. 이 지도 쭉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의 얼마 안 남았어요. 더 치고 올라가면 이제 북진 통일이 되는 거예요. 이제 북한 정권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처음에는 우리가 남쪽에 여기까지 몰렸다가 이제는 역전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가게 된 거야. 그래서 김일성은 여기 끝에까지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이제 곧 망하게 생긴 거야. 그때 이제 중국군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10월 19일. 그래서 중국 공산당 군이 참전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만약에 북한이 여기서 망해봐. 그러면 민주주의 정권, 그러니까 자유주의 정권과 중국군이 지금 국경을 맞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 전쟁의 여파가 자기네 나라로 넘어오는 게 싫었겠죠. 그리고 자유주의의 그 분위기가 또 중국으로 들어오는 것도 싫었을 것이고, 그래서 전쟁터를 한반도에 국한시키기 위해서 중국군이 내려온 겁니다. 이거는 임진왜란하고 똑같아요. 임진왜란 때도 그랬어요. 임진왜란 때도 일본군이 쳐들어와가지고 평양까지 오잖아요. 오니까 중국의 명나라에서 군대를 보내서 조선을 구원하겠다라고 보낸 이유가 전쟁터를 한반도에서 국한시키기 위해서, 중국까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얘네들이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뭐 우리를 도와주려고 뭐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개념이 훨씬 커요. 어쨌든 중국군이 이제 참전을 하게 되는데 문제가 이거예요. 지금 이 지역까지 쭉 치고 올라갔잖아, 우리나라 군인이.
미군하고 유엔군과 다 해서 다 치고 올라갔잖아. 근데 중국군이 이쪽으로 이렇게 쭉 들어오는 거야. 여기로 들어오니까 여기가 막혔어 이제. 그러면 요 북쪽에 있는 우리 군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 남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 흥남이라고 하는 이 부두에 모두 다 집결해서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부산까지 이제 도망을 쳐야 되는 상황. 이게 이제 흥남 철수예요. 그래서 12월 달에 1950년 12월 달에 흥남에서 철수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영화 국제시장 봤어요? 국제시장 맨 첫 장면이에요. 맨 첫 장면에 어린 오빠가 막둥이를 등에 업고 아빠랑 엄마랑 동생들이랑 같이 막 달리지. 그리고 이제 배 탈 때 막내한테 그러잖아. 여기 우리 동네 학교 운동장 아니다. 나 손 꼭 잡고 정신 차리고 따라와라. 막 이런 얘기 하잖아. 그게 이제 흥남 철수 장면이에요. 그리고 배에 올라타죠. 아버지는 막둥이 구하러 간다고 다시 배에서 내려가고, 그래서 엄마하고 여동생, 남동생 그리고 큰애 넷이서만 그 배에 타고 있죠. 그래서 그 배는 결국에는 출발하고 막내 여동생하고 아버지를 이제 잃어버린 거예요. 그 영화에서. 그게 이제 흥남철수 장면인데, 거기서 우리가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사람들이 막 거기 몰려 있으니까 배 한 척이 이렇게 있다가 옆에서 어떤 사람이 장군 그 함장을 설득하지. 제발 부탁이니까 이 사람들 다 태워주라. 그러잖아?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선장한테 몇 명까지 탈 수 있냐 해가지고는 거기 있는 군수물자를 다 내리고 사람을 태워줘. 사람을 태워서 가지. 그게 이제 그 메르디스 빅토리호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건인데, 그 사건이 실제 있었던 흥남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중국 공산당군이 이렇게 참전을 해서 계속 내려와요.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이걸 막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서울을 다시 뺏깁니다. 그게 1월 4일이에요. 그래서 그때를 일사후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사후퇴. 1월 4일날 서울을 다시 뺏겼다 해가지고 일사후퇴했다가 다시 이제 서울을 재수복을 다시 합니다. 다시 서울을 다시 뺏어요.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이제 38도선 부근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힘의 균형이 이제 이루어진 거지. 그래서 거기서 왔다 갔다 해주면서 더욱더 전투는 치열해집니다. 이제는 엄청 치열해지는 거예요. 이 땅 한 뼘을 더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싸우는 거예요. 치열하게. 그런 전쟁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흥남철수와 관련된 사진입니다. 당시 이제 흥남 부두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기록으로 따지면은 민간인만 한 9만여 명 정도 철수를 시켰다 그래요. 거의 10만 명 가까운 인구를. 물론 이제 저 배 한 척에 다 태운 건 아니고 여러 대가 나눠서 계속 왔다 갔다 해서 병력도 이동시키고 민간인도 철수시키고 이제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배에 있는 여러 무기들을 다 버리고 그러고 이제 도망을 친 거지. 그래서 피난민들과 피난민 후송에 공을 세운 메르디스 빅토리 호예요. 배가. 그래서 이 배에서 5명이 태어났대. 5명이. 이 임산부들이 거기서 애를 낳은 거지. 그래서 별명이 1호, 2호, 3호, 4호, 5호 그렇대. 실제로.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산에 그 1호부터 5호까지 다 살고 계시더라고. 가끔 연락들을 하신대. 지금도.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끼리 그렇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흥남 철수를 했어요. 전쟁이 있는 게 이제 슬슬 이제 뭐랄까 지지부진해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